처음부터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차별적 운동이에요. 우리 헌법을 뭐 꼭 제시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사람 산 세상에서 오늘날의 기본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뭐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가치예요. 문명국가의. 헌법적 가치도 있고. 예. 그 헌법에도 평등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되어 있고. 그럼 이분은 지금 법대 교수예요. 네. 그러면 마땅히 본인도 알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을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본인이 나이, 세대별로 차별하는 더구나 투표권, 선거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운동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물론 자제분의 말을 빌려서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그것이 합리적이다, 맞다라고 자기가 한 얘기도 있고 그랬으면 아차 싶었으면 빨리 그 말은 내가 말실수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정쟁으로 일삼는다. 상대당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또는 이거는 편가르기 하는 거다. 편가르기를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지.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 제가 저를 비롯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몇 사람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제기를 했죠. 그분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이제 본인 딴에는 청년들 모여놓고 아마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진짜 기본적인 가치나 그런 차별적 운동의 잘못됨에 대해서 무지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분이 깔려있는 스스로의 가치관이 그런 차별적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후자일 경우라면 더 심각하죠. 그런데 무지했다고 해도 나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꾸 그 이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교수라서 철부지가 없어서 철이 없어라든가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든가 정치적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든가 너무나 심각한 오류예요. 본인의 과오가 있는 걸 그대로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교수를 그냥 싸잡아서 철없는 사람들로 부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 교수들까지도. 더구나 정치적 언어를 많이 알아야만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정치 언어를 모르면 아무 말도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도저히 어느 경우로 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러한 모습이 비단 본인에게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민낯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내로남불, 위선적 이런 걸로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가깝게는 재작년에 재보궐선거로부터 비롯돼서 작년에 대선에 이르기고 지방선거 이르기까지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내로남불, 위선적. 그 얘기가 뭐겠어요? 앞뒤 말 틀리고 겉과 속이 틀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우리 편은 맞고 상대는 악마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그런 모습을 이 당의 그러한 결함을 고치고 바로잡겠다고 나선 혁신위원장이 그런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무용론을 넘어서 이제 해체론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만둬야죠. 이 지경까지 됐으면 혁신위 자체를 뭘 혁신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여러 말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몇 군데 방송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혁신위의 위원장인가 또 혁신위원장이 한 사람인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합지졸이다. 또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도와주러 온 그 조직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다, 뭐 오합지졸이라고 아주 그냥 그 향에서 그냥 그렇게 폭탄을 던졌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대화하고 나서 평이 코멘트가 코로나 때문에 그 학력 저하된 학생들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교수님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러겠는데,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분류를 성적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코로나라는 아주 못된 그런 질병, 유행병에 의해서 어쩌면 피해본 학생들이 그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그런 질병학자가 할 일이지 교수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된 학생들을 만난 것 같다라든가, 또는 뭐 개파를 타파하자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개파를 살린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또 큰 개파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혁신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로 한 기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킴이가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쩌면 혁신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칼을 겨누고 거기에 핵심을 도려내는 그런 어떤 용단과 용기가 역할과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엄호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지경에 하다가 계속 설화를 거듭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노인 비하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세상 어르신들이 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이런 지경이면 그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의 권위는, 리더십은 추락됐다. 땅에 떨어졌다. 뭘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이, 다 그만두는 것이, 처음부터 혁신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체제의 그 잔존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연명책인데, 이미 그게 한 바닥을 다 드러내고 났잖아요.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러면 해체를 하든 물러나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손현배 전 대표와 돈봉투. 네, 돈봉투, 김남국 코인,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이제 수면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위로 오면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파장이 큰 사건, 한 사건만 해도 굉장한 사건이고, 국민들이 기가 막혀하고 열린우당에 대한 기대는 접을 정도의 상황이 된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나 조치를 못했죠. 돈봉투 사건도 우리는 강제수 사건이 없으니까 수사 못하겠다. 조사 못하겠다. 바로 그 건이 터졌을 때 이건 검찰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이거는 강제수 사건이 없어서 수사 못한다. 조사 못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유야무야되고 탈당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김남국 코인 사건의 경우도 또 뭐 진상조사를 뭐 한다고 뒤늦게 하다가 또 탈당하고 유야무야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결국 탈당이라는 것이 결국 꼼수 탈당이다. 말하자면 꼬리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이런 의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건을 볼 때 또 그 이후에 이내경 또 혁신위원장을 인선하는 뭐 내용이라든가 과정에서도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정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우리 당의 지도부의 리더십도 다 그냥 몽땅 다 추락한 상황이다. 여기서 뭘 당을 이끌고 당에 온전하게 바로잡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겠느냐. 그냥 임시 땜질식으로는, 임시 방편식으로는 이제는 해결될 수 없다. 어쨌든 뭐 당내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쪽과
그 지난 대선 때 경선을 했던 이낙연 쪽에 감정이 앙금이 남아있다.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화학적으로 결합할 조건이 돼야죠. 그냥 C 탄소하고 H하고 붙으면 CH가 뭐 갑자기 결합이 됩니까? 결합될 수 있는 화학적 또 조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내건 얘기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단합론을 얘기해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단합하자 이 얘기고 이낙연 대표는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복원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먼저 단합이 하기 전에 해야 될 절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 저기 동전 앞뒷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성도 회복이 돼야 되고 당내 민주주의도 복원이 돼야 되고 그래야 그게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당의 화학적 결합의 조건도 되겠죠. 승복도 되고. 근데 지금 도덕성 회복에 관해서는 전혀 제대로 손쓰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또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도덕적 결함과 사법적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하겠냐. 딴 사람들이 칼을 대려고 하면 야 당신이나 잘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당내의 지도부, 당대표의 지도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복이 되려면 당대표가 물러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내 민주주의도 그건 앞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보다 더 사실은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부분이 일그러진 아주 비뚤어진 그 팬덤이 당내의 그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냥 모든 공론화를 다 틀어막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할 경우에 이견이 있거나 비판하면 수박, 완전히 내부 총질자, 배신자 이런 걸로 몰아붙여서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 린치를 가해버려요. 저도 여러 번 수없이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폭력적입니다. 그냥 폭력 그 자체예요. 그 문자 폭탄 보내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폭력이에요. 아주 잔인한 폭력. 상대를 아주 묵사발 만들어서 더 이상 기력을 회생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정당에 있는 한 공론화나 당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이들을 척결해야 되거든요.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당에는 그런 기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류인데 중도층도 잡아야 되겠고 또 열성 지지자들도 잡아야 되겠고 두 개를 잡아야 놓치지 않고 총선 승리한다. 이거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또 정치 공학적인 얘기인데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아니 중도층이 이 일그러진 잘못된 강성 지지자들이 같이 하는 한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은 이 중도층을 회색 분자로 볼 거 아니에요. 매도하는 수박들인데 같이 할 수가 없는데 둘 다 정치인은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양손 놓고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편한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이고 어차피 우리 프로스트에 가지하는 길 걸어보지 않은 길에 나오듯이 선택의 인생에 놓여 있으면 선택하는 거고 거기에 표심이 민심이 어느 쪽을 손들어 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잘못됐으면 쳐내야지. 그게 정치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나는 이미 일찍 얘기했어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 나올 때도 나와서는 안 되고 아니 대선에 패배해 있는 장본인이 또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 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겁은 먹고 뒤집어 씌우고 본인의 문제 때문에 사당화 만들고 방탄중당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안 그만두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만 본심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의 본심은 물러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예, 당연히. 공천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네. 그리고 최대한 마지노선을 그러면서도 이거 총선까지 자기 얼굴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인식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총선이 결과가 안 좋을 때 다 뒤집어 써야잖아요. 네.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안 물러나가지고 총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 그래서 12월 달 뭐 퇴진설 근데 최근에 10월 퇴진설이 나왔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물러나도 딱 손 털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다 공천이니 뭐니 그런 걸 해놓은 다음에 해놓으려고 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기 권한을 끝까지 가느냐. 근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요 중간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당화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방탄정당이라는 거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저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허물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 혁신을 내세울 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재건축하는 마음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은 허물고 새로 져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재건축하려면 허물고 새로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허무는 것이 뭐냐. 기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퇴진하는 거다. 그 지도부가. 그래야 새로운 제가 이제 흔히 이재명 역설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에서 7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어요. 또 대선 후보도 지금 여러 대선 후보 중에 유력 후보들 중에 뭐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내에도 강성 지지자들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철옹성이야, 철옹성. 철옹성인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당내 민주주의도 옥죄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다 공격해야 되고 이것이 이재명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재명한테는 당장 지금 철옹성일지 모르지만 이재명도 망치고 결국 당도 낭떠러지로 그냥 아주 그냥 늪으로 빠뜨리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게 누구냐? 이재명 지금 물리적으로 쫓겨낼 수 있는 힘 뭐 없어요. 당내 세력도 없고 뭐 이낙연이 뭐 다른 사람 뭐 있다지 뭐 없어요. 거의 뭐 미약해. 그 당내에는 이미 뭐 총선 앞두고 공천권 행사에 있다고 해서 초선부터 중진까지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재명 대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격해서 공천 되겠냐. 네. 제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내가 그때마다 이런 답변을 해요. 공천은 이재명이 주는 게 아니라 민심이 주는 거다. 나 실제로 민심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고 뭐 무슨 뭐 투표도 아니고. 그러나 뭐 내가 믿을 건 민심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5선씩 지역에서 5선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중앙정치에서 할 말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눈치나 보고 있고 공천 걱정하고 있으면 여기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잘한다 하겠어요? 저 바보 같은 자식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나를 뽑아준 분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나도 자부심을 가지려면 우선 대전에서 유성에서 5선 됐으면 나도 그런 프라이드 갖고 민심을 믿고 가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나서기 시작한 거고 뭐 이번에만 나선 게 아니라 그전에도 나는 너 뭐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게 뭐 새로운 나의 뭐 저기 모습도 아니고 왜 그러냐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사이가 안 좋냐 그런 게 내가 사이가 좋고 안 좋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의 다시 말씀 돌아가서 저 더불어민주당에 그걸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장 물러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물론 아야 공론화가 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나와서 논쟁도 붙고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뢰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지혜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당에 그냥 꽉 한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견을 허용치 않아요. 일색이야, 일색. 첫 번째가. 한 색깔로 딱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성역화. 한 색깔 이견을 허용치 않고 그냥 딱 하나만 있다 보니까 성역화예요.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뭐 이재명. 그리고 맹종만 있어요. 일색, 성역화, 맹종. 이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지금 많이 썩어가고 있고 멍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쪽도 친윤 뭐 윤석열 대통령 해가지고 윤으로 싹 깔아버렸잖아요. 그죠? 이준석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 맹종하고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말이면 다 그냥 프리패스고 뭐 여기도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나쁜 것만 서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내년 총선을 걱정 안 해요. 대체로. 왜 그러냐? 희망의 등대가 있어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우리의 희망의 등대다. 대진이 좋다. 네. 우리가 죽서도 저기가 더 죽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도 그래. 저쪽 국민의힘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호간에 상대방을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는데 국민은 볼 때는 둘 다 절망이지. 그게 한국적인 현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여론조사하면 개량적으로 뭐 무당층이 늘어난다. 나는 그게 그냥 허수가 아니고 실제 그래요. 양당에 대한 그 반감 이미 극도로 심해지고 있어요. 아마 제3당, 4당, 5당 뭐 이런 당들이 스마트하고 생각이 맞고 상식적이고 또 유능하다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마 몰빵 국민들이 쫙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둘 다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경각심 갖고 위기감을 갖고 어떻게든지 대호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당 이미 지난 그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대호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도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 뭐 이런 말이나 말장난도 만들고 졌지만 잘 싸운 게 어디 있어요? 응? 그래 여전히 0.73이라는 또 한국 정치 용사 대통령 선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다. 뭐 이런 거에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각성 할 생각이 없지. 또 개과천선 할 생각도 없고. 그게 이제 우리 당에 아주 그냥 고질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뭐 고칠 생각 안 하고 위선적인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김은경 사건 났는데도 별로 막 난리 쳐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만 얘기하고 말고 그냥 이전에 그냥 뭐 쉬쉬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사과를 좀 일찍 하지 왜 지금 했냐는 둥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방송에 나와서 점잖게 그 인품 있는 것처럼 명료한 말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끝에 질문을 드릴게요.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평가는 요거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장우 시장은 이제 정파는 달라져. 국회의원 할 때 저보다는 후배 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 그분이 재선에까지 했죠. 재선하시죠. 재선까지 하고 3선에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8년이라는 걸 국회 의정 활동하는데 이제 같이 보냈으니까 정파는 달리하지만 대전시장이 된 뭐 국회의원 할 때는 좀 심하게 말하면 좀 거칠고, 거칠었죠. 좀 뭐 막말 3인이다. 네. 뭐 막말이 아니라 거칠다. 그냥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있고 좀 그렇게
라고 생각을 선입견을 가졌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마주치잖아요. 뭐 행사장이나 또 말할 기회도 있고 그럴 때 갖고 있는 이 강점이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시장 체제가 들어서서 작년 7월 달부터 들어서서 그때 사실은 뭐 항공우주청 뭐 문제, 항공우주 분야 또는 뭐 이런 분야가 사천에 간다 뭐 이래서 근데 방사청을 어쨌든 끌어당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항공우주 분야의 삼축이라고 해서 하나를 또 대전이 놓치지 않고 했고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 불과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실행력을 보이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또 저도 이제 종판은 달려야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 지역 대전의 발전 또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당연한 소임이니까 그거는 뭐 이장우 시장하고 늘 협력하고 의논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하시네요. 예, 아직 뭐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장우 씨 1년 된 지금이 보면 어찌 보면 그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교체됐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도 있고 시정이 현장이 좀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빨리 그 수습하고 빨리 이장우 시장의 리더십을 정착을 시키고 발휘를 하는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진력이나 뭐 실행력 면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또 여러 지역민들과 잘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추진력이 좋거나 실행력이 좋은 분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보면 이제 독선적이다, 그렇죠.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유념해서 늘 그럴수록 소통의 반대파 쪽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듣고 그쪽의 의견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추동력이 이렇게 일방 내가 끌고 갈까 따라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더 큰 시민적 그 뒷받침을 받아서 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결국은 지금 우리 당이 넘어야 될 부분이 지금 부정적인 게 있어요. 내로남불, 그다음에 위선적, 방탄, 사당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고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을 칭하는 부정적인 그 부분입니다. 이거를 빨리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정말 상대에 대한 비판은 나에 대한 비판, 상대에 대한 날선 비판은 나에 대한 비판도 똑같이 하겠다. 자기 객관화를 해야죠, 우선. 내가 과연 진짜 내 자기 주관에 빠지지 말고 상대만큼 하려면 나도 똑같이 어떤 결함이 있는가를 똑같이 보고 그런 날색의 자비판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견을 허용해야죠.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의 이 의견만이 혼자 있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뭐 성역화하지 말고 성역까지도 깨부릴 수 있는 그리고 위선적이라는 거 진짜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잘못한 걸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책임을 지우고 근데 우리 당은 버티고 우기고 딱 잡아떼고 아니면 상대방을 뒤집어 씌우고 이게 거의 공식화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배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7개를 혼난다면 10개를 다 합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겠죠.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우고 그러면은 내로남불이나 위선적이라는 분이 상당 부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미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저를 비롯해서 다 모든 그 당 지도부 다 이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당화는 이재명 대표가 나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된다. 당내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고 세력들이 존재해서 그것들이 기량작용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대표나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원들이 이어간 게 공천 이런 문제에 물려서 얘기를 못하는 그러면 제대로 당내 민주주의가 살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썩어가는데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